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조금 많이 빠졌고 그리고 나스닥은 또 괜찮았죠. 네, 그렇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호실적 영향에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두 지수 모두 또 최고치를 또 높였습니다. 다만 전날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던 IBM이 급락하면서 다우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 이제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테슬라도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 나선 CEO 일론 머스크는 한동안 회사가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7월 종합 PMI는 지난달보다 1.7포인트 소폭 오른 54.6으로 발표됐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모처럼 또 드문 케이스죠. 연준을 실제 방문해서 또 파월 의장 등짝도 한번 툭 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연고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9조 원이 넘는 분기 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 그리고 실적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원에서는 한 달 전 발표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심각한 역전세를 이야기하고 또 외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사재기를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알파벳이 다시 기술주의 상승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술주는 고점에 대한 부담 속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장 마감포에 알파벳이 호실적과 함께 AI 지출을 대규모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AI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0.18%, S&P 500 지수는 0.07%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다우는 오늘 악재가 많았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법무부로부터 메디케어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급락하고 또 IBM 역시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대로 알파벳이 자본 지출을 더 늘리면서 클라우드와 AI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AI가 확실한 투자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들이 상승한 건데요. 실적이 나온 알파벳은 1% 가까이 올랐고요. 또 AI 기업들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오늘 2%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또 그 밖에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가 오늘 소폭 올랐고요. 또 알파벳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브로드컴도 알파벳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1.77%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알파벳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낮은 실적을 기록했고 컨퍼런스 콜에서마저 머스크 CEO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등으로 테슬라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강세론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지표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증시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해줬습니다. 우선 고용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 대비 또 하락했는데요. 이로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주 연속 감소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긴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이번 지표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산하 이트레이드는 노동시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조짐이 아직 거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도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친 합성 PMI가 7개월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 업황이 크게 개선세를 보였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7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5.2로 발표가 되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제조업과는 괴리가 커졌는데 제조업은 관세와 높은 가격, 또 정책 불확실성으로 신규 주문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서비스 부문 판매 가격은 2023년 4월 이후로 가장 크게 오르고 제조업 판매 가격은 2022년 11월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조사 측은 이를 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향후 몇 달 안에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넘어설 것임을 시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존 주택 판매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6월 신규 주택 판매마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 지표의 선행 역할을 하는 건축 허가 건수 역시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은 쉽게 회복세로 접어들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단 파월 의장의 해임설에 제동을 걸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같은 노력은 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준 본부를 방문하면서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채금리는 그동안 떨어졌던 하락폭을 대부분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독일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미국 금리도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고요. 또 오늘 나온 지표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상보다 고용시장의 견고함이 재확인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자 금리는 단기물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 상반기에 중국의 금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온 점도 금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간밤 금 선물은 0.72% 빠지면서 온스당 3,40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공급 쪽에서는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또 수요 쪽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주요국들의 무역 합의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연준 본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준의 앞마당을 직접 찾은 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금리 인하를 거부하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31억 달러에 달하는 청사 개보수 공사비에 딴지를 걸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요. 파월은 트럼프가 언급한 금액에는 이미 완공된 건물 예산까지 포함됐다 즉각 반박했고 이 예산을 초과한 관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나는 해고한다 단호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양호한 경제 지표와 관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가를 고려한다면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예측이지만 트럼프가 이번 방문을 통해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만큼 파월 의장뿐 아니라 회의에 참여하는 연준 이사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하나 더 짚어보죠. 최근 감세 법안을 놓고 등을 돌렸던 머스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은 내가 머스크가 받고 있는 보조금을 빼앗아 회사를 파괴할 것이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번창하길 원한다 덧붙였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방 카드까지 운운했던 트럼프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데에는 최근 앱스타인 의혹으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머스크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취재글을 올렸다가 지나쳤다며 화해를 시도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법을 밀어붙이자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앱스타인 의혹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최근까지도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달 새 최소 10억 달러치 상당이 밀반입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국의 여러 유통업체가 판매가 금지된 B200 칩을 자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가 칩이긴 하지만 이 수출 규제를 겨우 걷어냈던 엔비디아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소식인데요. 예사 측은 밀반입된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공식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매듭졌죠. 요미우리 신문이 되짚어본 당시 협상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자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포인트 내릴 때마다 보상을 요구했고 그간의 협상이 무색하게 즉석에서 대미 투자금 액수를 확 올려버리는 등 더 많은 양보를 집요하게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쌀 수입을 더해라, 반도체 투자 금액을 늘려라라는 식의 주문을 던지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4천억 달러의 숫자 4를 펜으로 지워버리고 5천억 달러로 고쳐 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대미 투자금 1천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협상을 거쳐 이를 4천억 달러까지 올렸던 일본은 결국 트럼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5천억 달러에 이어 최종 5,500억 달러의 협상을 마쳐야 했습니다. 미 의회가 중국 CATL의 홍콩 증시 상장을 주관했다는 이유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에게 의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원 중국 특위는 앞서 미 국방부가 CATL을 중국 군과 관련 있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CATL의 상장에 관여하는 것이 두 은행의 규제와 금융, 평판과 관련해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다, 상장에 관여하지 말라 경고했는데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소환장과 함께 상장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깊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미국의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해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부 중증 질환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지불금을 높일 수 있는 리베이트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추가 지급금을 받기 위해 진단에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민사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앞서 최고 경영자가 길 한복판에서 총격을 당해 숨지는 등 겨박죄에 시달리면서 주가는 올 들어 40% 넘게 하락해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흑연의 93.5%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 장거 강업이 생산 축소까지 나서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한 상태죠. 이처럼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값이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GM과의 전략적인 협력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GM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의 테네시 공장에서 2027년부터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CATL의 제품 사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북미 현지 생산을 택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수혜 기대가 커진 상황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AFW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신성 ST도 13% 넘게 뛰었고 호재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9.36%, LNF와 미코도 9%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꽃피울 거란 기대감에 원전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연료인 우라늄의 가격이 1년 넘게 걸은 내리막길을 걷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초 $60 초반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22일 기준으로 파운드당 $71를 넘으면서 약 4개월 만에 13%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6월에 세계 최대 우라늄 투자 펀드가 우라늄 매입 재개를 선언하면서 흐름이 바뀐 건데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2호기와 경북 울진의 한울 1, 2호기가 원전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S&T 에너지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BHI도 14% 넘게 뛰었고 효성중공업과 G2파워도 5.95% 뛰었고요.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이 3%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연이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이 반등의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넘게 증가했는데요. 오공장 가동과 재료비 인상 등 높아지는 비용 부담에도 우수한 실적을 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소식도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삼청단 제약에 이어 일동제약이 경구형 GLP-1 신약 임상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처럼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내주면서 하반기 밝은 미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CM 생명과학은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에드바이오텍도 11% 넘게 뛰었고 셀비온과 일동제약 모두 7% 넘게 상승했고요. BL팜텍도 6.1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관련주도 시세 분출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실적 발표 덕분인데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2분기 매출이 9,677억 원, 영업이익은 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넘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1% 넘게 줄었는데요. 중국 사업 재편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 213억 원이 반영된 영향인데 다만 컨센서스보다는 13% 넘게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또 매출 증가에 주목했는데요. 자원 및 인프라 개발 수요에 따른 신흥시장의 성장과 중국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회사 측은 건설기계 시장이 올해를 저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통해 매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HD 현대 인프라코어와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HD 현대건설기계가 13%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2.93%, DY파워 5.98%, 진성TEC도 4% 넘게 뛰었고 마지막으로 프리엠스가 3.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이 미약했습니다. 어제장 이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많다는 뜻으로 성공이나 기쁨 뒤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뜻이죠. 어제장 초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 또 여기에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연고점을 경신했었는데요.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갑자기 미뤄지면서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시장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입니다. 대응 전략 세우기 전에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 3,230선까지 돌파했었지만 0.2% 상승하는 데 결국에 그쳤고요. 코스닥도 오전장에 상승하다가 결국 0.5%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이 미국과의 통상협의가 일방적으로 미뤄졌는데요. 막바지 협상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1일 전 협상 타결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시총상위 대형주들의 개별 호재들에 지수가 선방했습니다. 그래도 메이저 수급 주체 코스피 순매수는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어제 7,4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였고 기관도 1,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9,5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47억 원 순매수했는데 반면 기관이 165억 원 팔아냈고 개인도 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에선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개별적인 호재에 상승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항달을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9% 넘게 뛰었습니다. 그 밖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강세, SK하이닉스는 호실적에 급등하다가 통상협의 지연 이슈로 0.2%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시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는 2%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ABL 바이오가 뇌혈관 장벽 기술을 국제 컨퍼런스에 소개한다는 소식에 시세 분출하면서 시총 10위에 자리했고요. 삼천당 제약은 비만약 복제 기대감이 이어졌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들도 선방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5% 가까이, 에코프로가 1.5% 상승했는데 또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2원 60전이나 내리면서 1367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자 원화도 덩달아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1370원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NDF 1개월물은 새벽 6시 기준 1373원 1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강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자동차 섹터 대표주인 현대차. 어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매출은 48조 2,867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고 영업이익은 3조 6,116억 원이었는데 1년 전보다 15.8% 감소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미국 관세 비용 탓에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비관세 재고가 소진된 3분기부터 미국과의 관세 여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대체로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LS증권이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하면서 가장 높게 제시했고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27만 원,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 각각 26만 5천 원, 2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 인공지능 전문 기업 유로핏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슈까지 겹치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7이 출시됩니다. 한편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오늘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확정 실적에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효성중공업, S-오일, 호텔신라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항공부품주의 방산 쪽이 강했는데요. 미국 보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는 8%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빅5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15%, 0.3% 강세로 거래가 66,200원. SK하이닉스가 1.1% 상승하면서 27만 2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1.2%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36만 3,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인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32% 약세로 거래가 93만 8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합니다.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반영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1%가량 상승하면서 프리마켓에서는 11만 3,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4위의 에코프로도 0.21% 오름세로 4만 8,850원이고요. 시총 3위의 펩트론 0.35%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28만 5,500원. 더불어서 HLB까지 0.2% 상승하면서 49,6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오늘도 변동성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많은 일을 했네요. 보니까 AI 서밋에서는 이제 상대 교역국한테 관세율을 최소 15%에서 50%. 그러니까 15%가 미니멈이란 얘기예요. 니네 그렇게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15% 하려면 또 그 말도 재밌죠. 일본처럼 하면 깎아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게 15%. 그 돈이 엄청난 돈인데 5,500억 그러게요. 달러. 예. 예.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나 보던데 저기 일단 5,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근데 그 말 가면 갈수록 재밌네요. 그때 소개해드릴 때 내 지시에 따라 5,500억 달러를 할 때 저는 그냥 자랑 삼아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5,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일본이 판단하기에 우리는 여기가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투자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기가 여기 투자해 자기가 지정한다는 것이고 네네네. 수익의 90%를 미국이 10%를 일본이 그러니 그야말로 5,500억 달러 그냥 내놔라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과연 일본이 어쩌면 이렇게 관세율 25에서 15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많은 걸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러네요. 다른 데도 그렇게 사갈 수 있다. 관세를 낮추는 그런데 어제 우리 증시가 약해진 데는 확실히 그 2+2 협상이 무산된 그 어떤 모양새도 다소 좀 그러니까 공항에서 유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언론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15% 이런 식으로 당연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닐 수 있다는 분위기가 거죠. 예. 심상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요. 또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시장 흐름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 30분 후에 개장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의원님. 네. 여의도에서 이름이 가장 이쁜 애널리스트. 네, 뭐 아직도 여자분인 줄 알고 뭐 찾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우리 웃으면서 방송을 해도 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그냥 전반적으로 뭐 시장?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울지도 웃지도 그런 못하는. 장세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6월이랑 7월 달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냥 뭔가 자동차를 바꿔탄 것 같습니다. 차를 바꿨다. 네. 뭐에서 뭘로 바깥한 거예요? 그 6월 달만 하더라도 기름 냄새만 맡아도 자동차가 잘 나갔었는데 하하. 지금은 이제 뭐 구식 자동차에 용달차 같은 걸로 바꿔타서 아무리 밟아도 좀 잘 안 나가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의 좀 흐름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뭐 역대 13%대 폭등을 하면서 굉장히 기세 좋게 왔다가
7월 달부터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차트 되게 잘 보시겠지만 요즘에 윗꼬리에 달고 내려오는 패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예. 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그 재료에 대한 좀 갈망의 정도가 커졌다. 예전에는 그냥 뭐 50 정도만 재료가 있어도 시장은 그거 충분히 반영해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뭐 200, 300 이 정도의 재료를 원해야지 채워줘야지 시장이 좀 더 움직인다. 이 분위기 같아요. 아니 전에 이렇게 3,200 공방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저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죠. 좀처럼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에는 이제 거의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관세 협상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거의 600에서 700포인트 끌어올렸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재료는 다 소진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과연 현실화될지 이 과정으로 넘어갔고 지금 그 현실성을 따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재미없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네.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개장 초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의 뭐 보합 수준이다 할 정도로까지 밀리면서 끝난 거나 밤사이 다우가 0.7%나 빠졌는데 이게 IBM이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IBM도 실적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지금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3분기는 4분기 혹은 네. 내년도에 대한 실적을 미리 주가에 반영하려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밀린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 주가 그 재료 자체, 하이닉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예. 뭐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미국이랑 협상이 돌연 취소되는 바람에 네. 그 여파로 지수가 밀려서 밀린 거긴 합니다. 음. 그래도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외사들 내에서도 지금 내년도 전망들이 많이 엇갈려요. 그래 목표 주가들도 어떤 곳은 상향을 하고 어떤 곳은 하향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도 지금 시각들이 이전보다 엇갈리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어제 하이닉스 상승폭을 반납했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좀처럼 형성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어허.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더 좋게 보는 시각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라고 하고 배추가를 거기에 베팅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3,200 진작에 뚫었죠, 저희는. 지금 아마 이 방송하는 시간에 예. 저희는 3,500 선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뭔 그렇게 방송에서 관세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지? 뭐 네. 관세율이 얼마가 됐건 그게 뭐 그리 중요해? 중요하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단기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이 예를 들어 15%의 관세를 갖다가 적용받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4월 1일 날 부과했던 25%가 협상이 뭐 지지부진해서 그대로 25%를 부과받는다. 그렇다면 어제같이 그저께 일본하고 그렇죠. 협 타결됐다고 도요타 막 뛴다고 우리 현대차 기아도 그날 같이 뛰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냥 다들 베팅의 영역에 들어간 것 같아요. 배팅의 영역. 그런데 솔직히 일본이랑 미국이랑 관세 협상한 것도 과연 일본한테 좋은 거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의 미국이 네. 일진놀이에서 삥을 뜯은 수준으로 좀 삥이죠. 네, 이거는 평가를 완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베센트 장관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일본이랑 이번에 일본 관세율 15%로 낮아줬다고 하더라도 예. 분기마다 평가해가지고 관세 이행, 그 협상 이행 제대로 안 하면은 25% 다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저희가 무슨 뭐 성과 평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미국한테 3개월마다 평가를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또 이번에 일본의 협상이 그렇게 뭐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한국이죠. 이게 지금 여러모로 지금 외교적인 지금 뭐 결례까지도 그 수모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어제 뭐 러트닝 장관 이야기를 보니까 한국이 일본과 협상 내용 보면서 욕 안 할 수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입에서 식의 욕 나왔을 발언도 것 같다. 서슴지 한국 않게 하고 측에서는.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사안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뉴스 가디언지랑 국내 좀 뉴스들을 좀 보니까 내일부터 그 스코틀랜드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골프장 리조트. 예. 그러니까 뭐 골프 치러 가는 건지는 모르겠고 예. 또 저희 뭐 골프 혹시 치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라운딩은 본인상 아니면은 취소 안 하는 게 일반적인 룰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본인상 아니에요. 본인상은 못 가는 거고. 예. 네,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한국한테는 지금 8월 1일 협상 만료 시한을 두고서 굉장히 좀 시간에 대해서 촉박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우리 8월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코앞에 이게 있어요. 미국의 협상의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한국이 일본이 했던 것처럼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를 약속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한국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550억 달러 정도 되고 경상 수지까지 포함하면 1,000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뭐 많게는 10배, 적게는 뭐 5배 이상의 투자를 저희가 약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협상 소식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좀 올랐다가 어제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그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 예. 어제 현대차 컨퍼런스 콜 그 실적을 발표했고 뭐 전분기 대비에 비해서는 많이 실적이 감소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소폭 상회는 했습니다. 예. 나름의 선방을 했는데 문제는 어제 그 현대차 측의 그 컨퍼런스 콜 들어보니까 하반기에 관세 충격이 더 심하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자동차주들도 제가 아까 베팅의 영역이라고 네. 하는 게 어제 컨퍼런스 콜 내용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한국과 일본, 미국이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줄지 안 낮춰줄지 네. 이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관세율을 일본처럼 절반으로 자동차에서 낮춰주면은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이전보다는 덜 비관적이 되고 이거는 주가에 되게 굉장한 촉매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되게 애매한 구간에 있다. 그러게요. 협상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 한용건님 보시기에 네. 이 관세를 갖다가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아직 뭐 정설이 안 생겼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요타가 네. 기존에 팔던 차를 갖다가 도요타 차를 수입하던 사람이 이제 15%를 갖다가 그 관세를 갖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업자가. 네. 그래서 미국에서 팔겠다는 사람이 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거 미국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관세를. 지금까지 그 보편 관세 10%까지 놓고 봤을 때 네. 연준 데이터도 보면은 지금 그 4월부터 부과된 보편 관세 10%는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좀 흡수해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상반기 때 미국의 그 PCE 물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물가가 별로 안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기업들 스스로가 관세를 감당하는 결과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러팅 상무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스티브 마린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거 물가 이렇게 낮은데 금리 왜 안 내리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 관세에 지금 다른 국가 뭐 최소 10 플러스 10에서 혹은 50 이렇게 관세가 예.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미국 기업들 계속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가격이 정가가 되면서 네. 인플레이션들이 생각보다 다른 경로로 갈 수가 있고 예. 뭐 아직은 그저 어디까지나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그냥 우려 사항인데 생각보다 올해 4분기나 내년도 1분기 때 그 거시경제상 매크로 데이터라고 하죠. 물가나 뭐 고용이나 소비 지표 이게 많이 꼬일 것 같아요. 이 상호관세 이번에 부과로 인해서.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혹시 저의 의심이나 네. 논리 가운데 허점이 있으면 좀 한번 지적을 네.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갖다가 뭐 20%를 갖다 했다고 네. 했을 때 그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일본에서 한국에서 기존에 나가던 거에 네. 관세 20%를 내도 예전 가격이 될 정도로 아예 낮춰서 네. 제품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미국에 보내면은 네. 미국은 부담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쪽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보내고 수입한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그걸 갖다가 20%가 됐건 15%가 네. 됐건 10% 기본적인 그게 됐건 그 관세를 갖다가 내고 그걸 자기들이 부담을 하건 그 네. 부담을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정가. 전가를 하든
그건 결국 미국이 부담하는 관세예요. 그렇죠. 다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부담을 부담하는 궁극적으로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뭐 비비비 그러면서 감세해줬네 하면서 네. 떵떵거리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바깥에서 관세만큼의 성의 표시가 없다면은 이거는 은근히 증세예요. 그렇죠. 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조선보사 내지는 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고 뭐. 맞아요. 예. 그게 지금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되게 엇갈리고 있는 것도 거기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니까 매달마다 관세 수입은 뭐 사상 최고치를 뭐 최고치라고 뭐 그래프 쭉쭉 경신하고 올라가죠. 있고, 네.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저희가 뭐 2주 전이었죠. CPI 네.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좀 잘 높지 않게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서도 야 관세 충격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보편관세 10%에 상호관세까지 계속 누적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는 득보다 실일이 커지는 구간에 돌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마 관세는 미국 상호관세는 추후에 좀 더 전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가들 대상으로 낮춰가는 전략들로 좀 변경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미국이 원했던 거는 다분히 저희가 트럼프 당선됐을 때 예상을 했던 것처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원했던 것 같아요. 관세 예. 가지고서. 실제로 뭐 일본한테 투자를 받았고 뭐 유럽한테 투자 받을 것 같고 이런 식일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갈수록 데이터들이 지표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투자에서 얻는 득보다는 관세로 인한 실이 더 커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 4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상호관세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조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타협이 됐나 보다 일본하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꾸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번에 일본과의 그 네. 합의는 굉장히 무서운 시사점이 있는 게 관세가 미국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없고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수입업자든 소비자든 궁극적으로 그들이 부담하는 간접세의 증가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아예 5,500달러 내놔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놓는데 5,500달러 같으면 일본이 지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수출하고 무역에서 번 돈 다 그렇죠. 토해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5천억 달러에서 투자해서 나온 수익 배분 비율도 90대 10. 깡패잖아요. 깡패죠, 그거는. 근데 이게 그거-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트럼프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 같은데 근데 그 선례를 갖다가 다른 나라들한테도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나라들한테도 일본 케이스를 봐라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자칫하다가는 4월 달에 나왔던 셀 아메리카 현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미국 증시 빠질 때 달러도 빠지고 금리가 폭등하고 이 특이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관세 유예라던가 이런 식의 전략선회를 만들어냈었는데 아마 금융시장에서 이번에도 그런 반응을 한번 트라이 해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표도 한번 봐주시죠. 네. 아니 아까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소개는 했습니다만 S&P 글로벌 PMI 네.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어쩜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제조업 부흥시키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네네. 제조업 PMI는 더 안 좋아요 갈수록. 그렇죠. 근데 이 PMI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해 소프트 데이터, 심리 데이터니까 설문 데이터. 구매 담당자들의 그날 그 네. 당시 때 이제 분위기 접하고 있는 뉴스나 여러 가지 환경 맥락에 따라 달라지니까 지금은 심리 데이터 상으로도 관세 노이즈가 좀 많이 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저희가 뭐 계속 지표들을 봐야 될 거는 저런 PMI 데이터보다는 소매 판매나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실제 하드 고용, 데이터를 실제 보자. 하드 데이터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다행히 지금 6월달, 7월달 2달 동안에 나온 하드 데이터들 생각보다 좀 양호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관세 충격이 크지 않다라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보편관세 10%대까지 영역이었지 이게 뭐 상호관세가 계속 추가가 되고 그 추가된 상호관세가 계속 누적이 되면은 이거는 4분기나 내년도 1분기 때 지표를 또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가능성들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알파벳, 뭐 IBM 일단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 관세 영향 없이 다 괜찮은 거죠. 관세 영향이 있어도 나름 뭐 잘 괜찮은 극복해 가고 있는 예. 업체들도 있고 또 관세에 그렇게 영향 안 받는 업체들 알파벳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상태였죠. AI 그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AI는 저는 뭐 이번에 캐펙스 또 상향한 그
알파벳이 750억에서 850억 달러, 100억 달러 상향을 했고 다음 주에 예정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는 상향은 할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서 수요의 의심은 저는 뭐 그렇게 네.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숫자로도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계속 이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빅테크 업체들은 그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더군다나 뭐 이틀 전이었나 트럼프가 AI 액션 플랜을 공개하면서 AI는 우리나라의 뭐 전략적인 산업이다라고 거의 그냥 슬로건을 내세웠으니까 네, 네. 그 정부의 기조, 정책 기조랑 맞춰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도 AI주는 비싸다고 뭐 쉽게 버릴 그러게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매크로라든지 이런 관세 이슈로 좀 시장이 흔들려도 결과적으로 섹터로 봤을 때는 뭐 AI 관련된 쪽은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그쵸.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4월 예전에 뭐 딥시크 사태 발생했을 때는 4월 달에 이제 관세로 시장 무너질 때 AI도 이제 뭐 끝이다라는 평가들 중간중간에 예, 계속 맞아. 예.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 공격 잘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는 성장 스토리라 그냥 네. 숫자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주도주로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당장 다음 주 화수 29, 30일 날 FMC인데 네. 어제 저 영상 보셨잖아요. 네. 안전모까지 쓰고 네. 그 공사 현장까지 가서 기자들이 그러면은 파월 의장에 대한 비난을 언제 그러면 멈추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금리 낮추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뭐 등짝 갖다 확 때리더라고 네. 세게. 저기 고개 절레절레 하고 있는 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저쯤 되면은 혹시 뭐 7월 FMC에서 당장은 하더라도 연준도 체면이 있으니까 네. 우리 다음번에는 금리 내릴 수 있다 강하게 시사하면 이게 또 미국 시장에는 약간 힘 딸리다가 또 그 재료로 또 한번 또 스파크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장기 그 시장에 치러야 될 추후 대가는 싫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연준의 아. 독립성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는 셈이니까. 연준 그때 저 이벤트 네. 때문에 연준 또 스탠스가 또 저렇게 바뀌는구나. 네. 뭐 제가 파월 의장이라고 했을 때 그 해도 그냥 7월 달에 그냥 금리 내리고 나 오늘부터 안 할 거다라고 떠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뭐 수시로 디스가 들어오고 예. 저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 가지고서도 지금 예. 저거 뭐 과잉 예산 낭비다 이러면서 저렇게 직접 찾아간 거 보면은 예. 참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 예. 그건 근데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뭐 다들 똑같긴 하겠지만 연준이 의장이라는 이 막대한 본인의 그 직책, 책무를 감안해 봤을 때 그냥 본인의 임기까지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 지난주에 블룸버그 이제 사용하는 글로벌 전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파월 의장이 임기 전에 물러날 것이다라는 답변이 10% 미만이었어요. 대부분 다 내년도 6월까지는 계속 할 거다라는 거였고 저는 7월 FOMC는 금리 동결이고 거기에서 7월 FOMC 때도 명확한 9월 달에 뭐 우리가 인하를 하고 이후에 뭐 트럼프의 바램대로 금리나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시그널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내재된 본성은 데이터로 확인하고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내재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8월 달까지 발표되는 지표들 확인하고 결국엔 9월 달에 금리 그 당시 그 신호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8월 말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이겠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8월 말까지는 이런 트럼프의 파월 괴롭히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연준의 정책적인 노이즈 잡음들은 증시에 계속 돌아다닐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관세 자금, 연준 자금. 많죠. 7, 8월 달이 조금 이제 잡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 투자자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실적만 보고 가면 실적만? 될 것 같아요. 그 실적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들. 네. 이 관세나 연준 이런 매크로나 대외 역풍에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업종들은 미국에서는 AI겠고 네. 국내에서는 뭐 조선방산 그리고 HBM, 원전 지금의 주도주들은 저는 계속 우리가 몸을 의탁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방산, HBM, 원전. 그럼 기존의 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은요? 그들도 저는 뭐 유망은 하긴 한데 네. 지금 여기는 또 국내에서 약간 그
세법과 관련해서 과세와 관련해서 약간 그 노이즈들이 끼고 있잖아요. 예. 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네. 일부 예. 언론사들 보면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혜택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3,188 그리고 코스닥 0.4% 하락 예상됩니다. 80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6,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27만 3,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7,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실적 굉장히 좋았죠.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주가도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0.2% 지금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09만 1,000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5% 하락 예상됩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0.9% 내림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1만 5,500원. 그리고 기아 오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10만 6,000원. KB금융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12만 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0.3%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47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0.9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3,100원. 펩트론 강보합권 예상되고 에코프로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HLB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9,400원. 그리고 휴젤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34만 6,0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는 1% 하락이 예상되고 삼천당제약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순위 7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호가는 23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가캠바이오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호가 26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늘 그렇듯 시장은 좀 보합권 예상되네요. 사실 요즘 출발하고 또 이제 마감하고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요. 예, 그러네요. 저는 오늘 우리 뭐 지수 관련해서는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또 바이오 쪽 또 어떤 식의 또 전개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그러네요. 지금 아니 제가 또 샘스럽게 한 의원님 네,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세계 증시 이렇게 한번 성적표를 한번 봤거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으면은 중국이 혼나겠구나 싶은데 네. 지수 상승률 1등, 2등 먹은 게 홍콩 항생하고 항생 H입니다. 야들은 31%, 30%예요. 그래 폴란드, 그리스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5등이네요. 네. 코스피가 5등이라서 26%, 러시아 23%. 뭐 러시아하고도 늘 뭐 어르른 걷는데 전쟁 와중에 러시아 올라가고 쭉 그래가서 보니 이탈리아 다음에 한국 코스닥도 11.7.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 다음에 중국 상해종합. 네. 지금 미국 언제 나오나 싶어 보니까 한참 내려가서 나스닥 7.27%, 뭐 그리고 S&P 6.11%. 아니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상승률이. 네. 지금 이러면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 증시가 이른바 허니문 랠리다 하는데 이 무슨 허니문입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긴 허니문 랠리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죠. 네. 항상 성적은 상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장 공격하겠다고 했던 중국이 저렇게 날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저 그 말씀하신 순위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네. 작년 하반기 때 그리고 좀 더 짧게 보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 11월, 12월 달에 가장 부진했던 많이 국가들이니까 부진했던 쪽.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되돌림까지 같이 가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6월 달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뭐 거버넌스 개선이라든가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모멘텀 이것까지 곁들여지면서 올라간 것 같고. 네. 우리도 그러면 지금 6월 달, 7월 달 이 랠리를 갖다가 우리 한국 증시도 일종의 허니문 랠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격상?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허니문 랠리 제대로 즐겼었죠. 네. 또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또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네. 높였고. 네. 그리고 기대감 높여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부터 뭔가 이제 그
세법 측면에서 증세 측면에서 예. 약간의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그게 또 한국 증시 3,200선을 뚫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중기적으로 길게 놓고 봤을 때 증세는 뭐 불가피하겠지만 시장의 반시장적인 증세들, 뭐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는 할 가능성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과거랑 지금이랑 놓고 봤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향한 목소리가 네.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권자 중 투자자 비중 확대나 그리고 증권 계좌 거래 건수 지금 거의 1억 개수 1억 개 시대에 진입을 임박해 두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내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정치권에서도 쉽게 반시장적인 정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섹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바이오 섹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바이오 관련해서는 제약 쪽과 관련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뭐 관세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 정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좋았네요. 네. 예. 지금 바이오들 실적 생각보다 다 좋고 그 바이오업체들 3분기, 4분기 전체적으로 추정치들 쉽게 말해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추적을 해보면은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고민은 왜 주가가 저렇게 못 갈까라는 건데 예.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 그게 하나의 좀 크리티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품목 관세가 아직 확정이 어떤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뭐 1, 2년 뭐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의 관세를 1, 2년 유예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고 또 큰 틀에서 봤을 때 매크로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지금 잘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국내 금리는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은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미국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봐도 4.3% 이하로 잘 안 내려가고 있고 또 이렇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둘러싼 불확실성들 높다 보니까 이게 금리의 변동성들을 확대시키게 만들고 이게 바이오들 주가 반등에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바이오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죠.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니까 이 신자로 시작하는 종목들, 뭐 신라젠, 신풍제약 뭐 이런 쪽들이 시대를 풍미했던 바이오 주식들. 지금 시대를 풍미하는 건 삼천당제약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풍미하는 건 삼천당이고 굉장히 핫하고 아주 뭐 이렇게 서로 언급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종목이 네. 돼버렸는데 제가 궁금한 거 왜 이 핫한 종목을 왜 수많은 증권사가 있는데 왜 리포트가 안 나와요? 그건 아마도 이제 실적상으로 숫자상으로는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고 급등이 네. 아니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폭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 이거는 이제 그 숫자를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른바 비만 관련해서 언급되는 저 제약 회사나 바이오 네. 주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꽤나 되죠.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죠. 일단 비만 치료제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리 형성이 됐으니까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때 뭐 돈 된다 싶으니까 다들 뭐 사업 목표나 무슨 뭐 계획 정관 같은데 리튬자 막 집어넣고 그랬던 것처럼 요즘은 또 어지간하면 또 비만이더만. 네. 이게 뭐 하나의 뭐 과열이자 뭐 버블의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예전에 같은 리튬 그 정도 수준의 버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사실 국내 증시도 최근에 보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엇박자가 나면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면은 네. 본업이 주식 투자라면은 그러니까 뭐 개인 트레이더가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이죠. 전업 투자자. 네. 그냥 마우스에서 매수 버튼, 매도 버튼 손 떼지 말고 계속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뭐 최적의 장세 같은데 아하. 대부분 다 본업이 따로 계시잖아요. 네. 예. 이거는 그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엇박자가 타기 되게 좋은 장세니까 차라리 엇박 타지 말고 정박으로 가자. 무슨 정박이냐? 정말. 주도주들. 주도주들. 기존 주도주들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7월 첫째 주에 그
그 반도체랑 주도주 그다음에 정방 주도주 한번 전략 뭐 개장하고 좀 힘든, 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0.7% 하락이었죠.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빅테크들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관련 종목들 강세를 띈 종목들이 많았고 나스닥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3,184,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 810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약보합 출발이네요. 65,900원, SK하이닉스는 1.4% 올라갑니다. 27만 3,0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7% 떨어집니다. 36만 1,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내림세로 108만 4,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약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0.4% 떨어집니다.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집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4,600원. KB금융이 2.9% 상승합니다. 12만 700원이고요. 현대차 1% 하락, 삼성전자 우선주 내림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6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떨어집니다. 지금 47만 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이고 에코프로가 0.4% 하락합니다. 48,550원. 펩트론이 0.7% 내림세고요. HLB가 0.5% 올라갑니다. 49,800원. 그리고 지금 휴젤이 3,000당 제약이 좀 보합이네요. 파마리서치가 1.8% 하락하고 리가캠바이오도 1% 내림세로 14만 3,1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7% 상승합니다. 26만 8,000원. ABL바이오가 1.9% 하락하면서 3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모센스가 18% 급등합니다. 7,730원이고요. 두산 퓨얼셀 9% 강세입니다. 25,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집니다. 범한 퓨얼셀도 4% 강세 18,390원 선, 그리고 미코, SK 이터닉스 각각 3%에서 2.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도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14% 급등합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료 AI 쪽도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의료 AI 쪽에서는 뉴로핏이 지금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네요. 76%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때문에 이제 의료 AI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오늘 신규 상장한 뉴로핏이 지금 77%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퓨리오사 AI 쪽에서는 뭐 4x4,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금융주들이 좋죠. 앞서 보셨다시피 KB금융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5.8% 올라갑니다. 12만 4,100원이고요. 미래에셋증권 0.8% 올라가고 메리츠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다 올라갑니다. 신한지주도 1.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7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도 142억 원 순매수, 기관은 53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55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7억 원, 333억 원 순매도.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삽니다. 2,3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5원 40전 상승한 1,372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뭐 시장은 보합권이고 앞서 저희가 이제 주도주 정박자 타는 방법, 그러니까요. 네. 그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죠. 이 엄치도 엄치지만 이 박치도 문제예요. 이 박자 못 맞추면은 분위기 다 깨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소외주들이 딱 그 엇박타기 쉬운 주식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소외주. 소외주? 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아하, 그동안 못 아하. 올랐던 거, 6월 달에 랠리에서 못 올랐던 거, 그 주식들이 요즘에는 사도 후회하는 주식, 못 사도 후회하는 주식 이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2차 전지 오른다고 어제 종가에 샀다가 오늘 지금 개장해서 열어보면은 또 이제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업종 간의 순환매가 거의 일간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주도주들은 그 일간 단위 순환매 속에서 기회가 제일 많이 빈번하게 찾아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주도주들을 저는 안 꺾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안 말씀드려요. 꺾였다. 왜냐 어. 주도주가 꺾이려면은 그냥 코스피 지수나 큰 흐름을 봤을 때 지수가 부러져야지 주도주가 꺾이는데 지금 지수 추세가 부러지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그럼 주도주들은 살아 있다라는 거고 아하. 이 생명력들은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계속 좀 기회를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주도주가 조선 방산 원전 네. HBM. HBM. 그리고 이렇게요? 뭐 아까 얘기했던 지주는 저는 이제 조금 노이즈가 있어서 애매하고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정책 노이즈가 껴있긴 한데 이들은 주주 환원이라는 주도 테마의 핵심에 있는 업종이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봐도 좋은 거죠. 아, 지주선 약간 애매하고. 네네. 진짜 오늘 금융주가 너무 좋은데 KB금융이 이렇게까지. 아, 그러네요. 어허. 그러니까 여기도 주도주였는데 최근에 뭐 며칠 뭐 휘청거리다가 예. 또 이렇게 뭐 실적이나 뭐 재료가 있으면은 바로 메이크업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조금 지금 뭐 정민앵커는 이제 조선 이제 조방원을 갖다 언급했고 조선방산 네네. 또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라기보다도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한번 견딜 만한 그런 업종? 저는 뭐 증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증권도? 증권도 역시나 지금 뭐 거래대금 최근에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 지수 자체는 흐름들은 우상향한다라는 것들 다들 뭐 그 공감을 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은행이랑 비슷하게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증권주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9월달에 대기를 해볼 수 9월달 정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것도 증권업종들 내에서는 뭐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증권주 내에서 탑픽은 뭘로 보세요? 키움증권? 미래에셋? 뭐 제가 뭐 개별 종목을 뭐 타픽으로 특히나 증권업종에 있다 보니까 예, 이거는 조금 어렵고 그냥 예, 증권주 좋습니다. 네. 증권주 좋다. 그래요. 아이씨. 또 키움증권을 언급하시니까 저같이 또 매일 뭐 유튜브로 막 하이라이트 보면서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우리 뭐 김하성, 김혜성, 뭐 이정우가 떠오릅니다. 뭐 이정우 선수 최근 부진이 너무 네. 갑자기. 답답해요. 근데 키움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헐크 호건이 죽었네요. 예. 네, 참 71세면 좀 아까운 나이입니다. 네, 우리 그렇죠. 헐크 호건은 우리 다 어릴 때 다 보면서 네. 저도 그 뭐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인가에 그러니까 미국 방송 틀어주면 딱 나오는 거 그거 보고 한영권 초등학교 때 네. 저는 저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나중에 좀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니까. 저는 고삐리 때. 네. 예. 여기서 저희들의 이제 나이대가 좀 추정이 되는. 이제. 야, 저는 참 할말하한입니다. 그래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대체로 다 헐크 호건 정도는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죠. 이게 워낙 뭐 유명했던 분이셨고 미국이 진짜 네. 아이콘이면 아이콘이었다고 그렇죠. 시대의 할 수 있는. 아이콘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 아유. 아니 저기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이 좀 오른다 해서 아까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거 2차 전지는 뭔가 새로운 판이 형성돼 줘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 주가만 빠진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손가락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그러니까 차트 보면 사고 네. 싶어요. 들썩들썩. 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올라갔다 또 빠지고 이게 몇 그러니까. 번 반복이 되다 예, 보니까 예. 다들 좀 냉소적인 시각으로도 바뀐 것 같은데 저렇게 중간에 하나의 재료만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저 리튬, 탄산 리튬 선물 가격 뭐 폭등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주가 올랐는데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른 거의 배경을 보면은 그 중국이 이제 구조조정 할 거다. 그 과잉 생산을 좀 줄이겠다. 근데 이제 중국 구조조정은 저희가 그 뭐 바이오 임상으로 치면은 대략 한 27상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야기 나왔다 말고 이야기 나왔다 말고. 그래서 이 내러티브로 올라간 그 가격은 저는 지속성이 그렇게 길진 않다라고 보고 있죠. 2차 전지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려면은
전기차 쪽에서 수요가 돌아서는 게 좀 가시화돼야 되는데 예. 이번에 테슬라 실적에서도 저희가 확인했다시피 전기차들도 지금 관세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들이 높다 보니까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말해서 소외주들의 최근의 반등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제 소외주의 시간이 왔다. 소외주가 아니라 주도주로 갈아타는 시기다. 변하는 시기다라는 접근은 좀 나중에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니 또 오랜만에 보니까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꿈틀대는데 지금 보니까 다날, 카카오페이, 인포바인, 쿠콘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안 한 것 같아요. 그 여기는 최근에 주가가 거의 뭐 고점에 30에서 반토막 난 주식들이 네네.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뭐 기술적인 반등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죠. 그리고 예. 아마 제가 아는 한 지금 이 방송 나오기 전까지 취합했던 정보와 관련해서 종합해서 아는 네. 한 저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뭐 정책적으로 뭘 한다 이런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상향하는 자산이죠. 계속해서. 네, 비트코인은 일단 뭐 미국에서도 전략적인 자산으로 지금 뭐 취급이 되고 있는 예. 거고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생태계는 예전에는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뭐 금융 시스템, 인프라, 예.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금융 시장으로 침투하고 있는 자산들이니까 그 안에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저는 뭐 우리의 포트폴리오 포트의 10% 미만으로는 가져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스트래티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트레저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런지 약간 시세가 조금씩 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그 모멘텀이 컸죠. 지난주에 크립토 위크 예. 그 모멘텀이 컸었는데 그 2등주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저는 가져가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더리움도 나름 알트에선 대장인데. 그렇죠. 근데 알트는 결국에는 꼭 중간중간 한 번씩 투자자들한테 큰 실망감을 안겨주더라고요. 네. 비트는 좀 덜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이 좀 전략적으로 좀 매수를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비트코인? 그냥? 안 남고 그 비트코인 안 사신 분들은 이제는 뭐 한 번쯤은 사도 되는 자산이라고 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뭐 기대 수익률을 나 이거 사서 막 바로 퇴사할 정도의 수익률을 벌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자산군의 하나로. 아 자산군의 네. 하나로.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제 알트에 저희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 바뀔 수가 있잖아요. 베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뀌는데 방향이 잘못될 그쵸. 수도 있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네요. 예. 아니 저기 아까 보니까 모닝벨 시간에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갖다 많이 줄이고 있더라고요. 뭐 차익 실현은 일 수도 있고 네. 일부는 뭐 손절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정미랭크도 한 2주 됐어요. 뭐가요? 다 정리하고 한 200불쯤 가면 다시 사겠다고 다 정리했다는데 네. 아주 테슬라. 정리 잘하셨네요. 아니 좀 돈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돈이 돈이 필요해서. 필요해서 돈 필요해서 정리한 뭐 거예요. 탈탈 다 털면은 슬쩍슬쩍 알려주세요. 저도 이렇게 네. 슬쩍슬쩍 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죠. 소장님한테 제가 슬쩍슬쩍 흘리는데 소장님이 그냥 흘려들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이거 테슬라는 저 정도 머스크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네.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저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 저런 식으로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머스크 레토릭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네, 그렇죠. 보통 뭐 어지간해서는 예, 뭐든 예. 잘 된다라고 하는데 톤이 바뀐 것 자체가 저희도 이제 테슬라 주식을 볼 때 이전보다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봐야 신중하게. 되겠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AI 앞으로 뭐 봐야 돼요? 우리 한참 팔란티어 테크도 얘기했었는데 요즘 그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안 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잘 가더라고요. 요즘에. 오히려. 네,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난 AI 주식들 이런 그러게요. 것들 괜찮고 저는 뭐 여전히 엔비디아는 뭐 대장주로서 그 역할 제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네. 그래요. 예. 양자 컴퓨팅도 그래도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네. 꽤. 예. 여기는 근데 상용화라는 게 실체가 아직은 뭐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내러티브가 다시 붙어가지고 네. 가는 주식이지 AI처럼 내러티브랑 숫자랑 같이 붙어 있는 주식은 아니다. 이게 뭐 선호도의 차이인데 저는 숫자까지 같이 있는 따라다니는 그런 주식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최근 들어 이제 그냥 관세나 무역 협상 이런 데 좀 묻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측면에서의 어떤 토론은 좀 생각보다 많이 줄었는데 네네. 어떻게 한 연구원님 보시기에 당분간 이 금리나 환율, 달러 시세 이거 좀 뭐 약간 도외시하고 그냥 종목에 집중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이제 그 달러나 그 금리 이거는 예. 저는 8월 말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잭슨홀 미팅 잭슨홀, 전후부터가 이제 예. 금리나 그 매크로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실적이랑 관세 이 두 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네. 너무 순환매가 빠르니까 또 네. 난이도가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지금 좋을까요? 상반기 때는 미국 줄이고 한국 가는 게 맞았는데 네. 하반기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에는 저는 미국 쪽에 대한 자산 비중 높이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 쪽에 네. 그 상반기 뭐 요즘 보면은 그냥 비미국으로 가자. 달러화 약세 시대가 추세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비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네. 저는 달러화 약세는 3분기가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4분기부터는 달러 강세로 갈 것 같아요. 성장이 뒤로 갈수록 성장이 모멘텀이 더 생기고 어허. 이익 모멘텀이 생기는 국가들로 저는 돈이 몰려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미국이 의외로 좋아요, 나스닥 쪽. 그렇죠. 예. 6월 달까지는 부진했는데 7월 이후로 보면은 나스닥 다시 조금 선방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이 흐름들은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좀 강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증시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혼조세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오늘 지수는 강하게 오름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 정도로 3,19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추가적인 약세 기록 중입니다. 0.5% 가까이 내려가면서 805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20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844억 원 매도 우위, 한편 개인 투자자는 512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16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46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1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기술과 디스플레이 패널, IT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제품, 전기 장비, 생물공학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연료전지 개발업체 블룸에너지가 오라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연료전지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용도나 효율 면에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센스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제 상한가입니다. 8,460원 기록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15.45% 상승하며 7,920원. 미코가 2.2% 오름세로 거래가 14,390원입니다. 더불어 두산 퓨얼셀도 3.3% 상승합니다. 23,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범한 퓨얼셀 0.51%, 0.6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카드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카드사들은 TF 논의를 거쳐 스테이블 코인 운영 거래 과정에서 카드사를 참여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내에서 오늘 더즌이 8.5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5,730원. 형지 글로벌도 4.26% 강세로 4,41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미투온이 급등합니다. 14.6% 상승하며 5,410원대. 그밖에 쿠콘, 독립리서치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3.2%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39,350원이고요. 카카오페이까지도 5.1% 상승하며 61,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반등합니다.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오늘은 은행주로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점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KB금융 5.03% 오름세로 12만 3,10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가 3%대 강세로 9만 3,800원. 신한지주도 3% 넘게 상승합니다. 7만 1,4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제주은행이 1.2%, JB금융지주가 1.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부품 관련주도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 카드로 보잉사 항공기 구매를 제시하면서 이 보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항공기 부품주로도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하이즈 항공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좋았는데 오늘도 2.5% 상승세 이어갑니다. 거래가 2,220원이고요. 휴니드도 3% 가까운 강세로 9,630원. LIG 넥스원이 2%대 오름세로 거래가 59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스투도 2%대 상승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0.76% 상승하면서 거래가 6만 5,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양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상반기 전력 설비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관련주 실적도 잘 나오면서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최근에 한전이 입찰 담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먹구름이 끼는 모습입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글로벌 초호황을 맞은 전력 설비 업체들이 담합으로 인해서 6개월간 정부 광급 공사 주문을 받지 못하면서 연 매출액의 3에서 17% 수주 공백 예상으로 매출로는 총 수천억 규모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담합 품목 자체가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서 향후 매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세계 1위 GE 버너바의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향후 전망치도 상향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14.6%가 급등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및 암호화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성장 동력으로 꼽히면서 글로벌 초호황을 증명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인 이튼 그리고 에머튼 일렉트릭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속도를 내면서 기획된 송배전 국가기관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고 신규 전력망을 확충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개통 접속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국내 업체들은 정책 수업뿐만 아니라 미국, 중동, 유럽, 일본까지 수주 확대를 보이면서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도 재차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도 아마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관련주 토픽으로는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산일전기는 산업용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로 틈새 시장인 특수 변압기를 제조 중으로 21년 이후에 4년 만에 매출액은 3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90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수출 비중이 69.2%로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수혜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변압기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변압기 지급률이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5월부터 반등세가 지속 중이면서 7월 초에 시장 조정 이후에도 다시 사상 최고가 돌파해도 거래량 급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분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96,000원까지, 손절가는 9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만 원, 2차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인데요.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전선과 전력기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광급업체의 6개월간 도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25년 1분기 발표된 해외 수주는 향후 2년에서 3년치 생산량에 해당이 되는 규모로 증가를 했고요.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설과 신공장 가동으로 초고압 변압기까지 소화가 가능하고요. 26년까지는 4천억 규모, 현재 시총 5분의 1 수준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죠. 기술적으로도 지금 접근이 가능한데요. 4월부터 재반등 이후에 5월에 골든 크로스 시점이 나왔고 최근에는 42,000원에서 37,000원 박스권 매물대를 소화 중으로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38,500원에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6,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영향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시장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 26일 날 출연하셨고, 네, 대출 규제는 바로 다음 날이었고, 네. 혹시 6월 26일 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만 하루 사이에 확 틀린 건 없었습니까? 대출 규제 폭탄이었는데. 네, 일단 있었습니다. 일단 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대출 규제만 있을 줄 알았지, 네. 사실 뭐 6개월 이내에 뭐 전입 신고를 해라 이런 것까지는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네. 거의 뭐 사실 엄청난 예. 그런 대출 규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최근 들에 이슈가 되는 게 외국인들이 그중에 중국인 비중이 큰데 서울 뭐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갖다 굉장히 많이 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일반 매매 시장하고 예. 경매 시장이 둘 다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외국인의 매수에만큼은 훨씬 더 활기가 차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6.27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바로 외국인의 어떤 부동산 투자하고 대출 규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역차별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대출 한도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의무도 없고 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도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최근에 소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과 미국인들의 서울의 어떤 아파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중국인이 강남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예. 당시 시세가 한 60에서 70억 하는 건데 그냥 현금 네. 89억 원 가져와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실거래가를 대폭 끌어올리는 어떤 시장 왜곡 문제도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사전에 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외국인의 국내 취득을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주택 규제 동일 적용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는 또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자기들 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지 않고요. 못 받죠.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직접 와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대출 규제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오히려 이런 그래서 역차별이 나오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또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그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예. 최초의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현재 전세 보증금 시세가 더 낮아진 경우를 우리가 이제 역전세라고 예.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역전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세 시장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연립이나 다세대의 어떤 역전세 이유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어찌 보면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역전세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최근에 어떤 전세 보증보험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축소되었다. 즉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도 하나의 좀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역전세 현상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천하고 대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허.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외곽, 뭐 강서나 구로 이런 쪽에서 역전세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아파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파트 지금 전세 보증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아파트 매수 대신에 오히려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좀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갱신 청구권이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2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빌라나 연립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세 보증금도 좀 더 떨어지는 데 반해서 매매가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쪽은 하기야 오피스텔 이런 쪽은 원룸 같은 데는 뭐 월세 비중이 더 크니까 꼭 전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나홀로 이제 어떤 오피스텔 같은 예, 경우는 예. 사실 전세보다는 월세이기 때문에 예. 이번 대출 규제하고는 조금 그렇죠.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보증금 뭐 다음 전세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전세 주는 건데 네. 이 역전세가 생기면은 이 아무래도 이것도 분쟁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역전세가 생기면 일단 매매가도 하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매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좀 올라가고 예.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이제 동시에 이제 하락을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역전세가 돼버리면 매매 거래도 되지 않고 전세 거래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현재 거래량이 좀 급감을 했는데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면 네. 가령 이제 2년 전에 전세 보증금이 한 3억 원 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또는 빌라가 있었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빌라로 예를 들어보면 예. 전세가 빌라가 한 3억 정도 했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의 전세 가격은 2억 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를 줄 때 추가로 그 갭 1억 원을 마련해서 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기존의 보증금을 잘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또 많이 안 그렇죠. 사용을 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상 이제 대출을 과거에는 좀 해줬는데 요즘에 이런 대출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대출 규제 이전에도 이러한 어떤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이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보증금 반환 분쟁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이런 역전세 현상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을 처음 나왔을 때 한 3년 전에도 예. 뭐 이를테면 뭐 옥정이나 뭐 이를테면 김포나 예. 이런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임대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고 그 빌라도 이를테면 또는 그 아파트도 경매를 당하고 또 본인의 소유의 다른 또 부동산도 경매를 당하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다만 이런 이제 역전세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도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예.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호. 경매 시장에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어떤 변화라든지 영향이 좀 있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네. 낙찰가율도 좀 떨어지고요. 네. 입찰 경쟁률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톤 다운 됐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하고 경매랑은 조금 대출이 예전에 좀 달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매 시장도 정확하게 대출 규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6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대출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을 안 받을 거라면 뭐 6개월 내 전입신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라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경매 시장에서도 이제 문제점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의 그 후배가 지난번에 이제 송파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네. 3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를테면 본인 돈 한 15억에
대출이 한 15억 정도 될 거라고 해서 이를테면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6억 원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아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잔대금을 납부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저는 이제 오히려 그 후배한테 야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너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잔대금을 못 내니 차라리 법원에 매각 결정을 한번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것. 무슨 예. 뭘 매각한다고? 그러니까 경매 절차 낙찰받은 걸 좀 취소해달라. 네. 내가 원래 돈을 낼 수 있었는데 정부의 대책으로 돈을 못 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예비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돈을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잔대금 납부 기한을 좀 한 달만 연기해달라. 그런데 이제 판사님께서 한 달을 연기해 주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근데 연기한다고 해서 그 돈이 또 어디서 구해집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시간은 벌었다. 그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입찰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날려야 되는 거니까. 지인한테 구하든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매 시장에서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고가 아파트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대출이 6억 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핵심 지역이 아닌 곳들은 본인의 자금 플러스 대출 6억 원이라고 한다면 또 웬만하면 낙찰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최근에 어쨌거나 낙찰가율도 한 4% 정도 서울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본다면 그다음에 입찰 경쟁률도 한 9대 1에서 한 7대 1로 조금 좀 소폭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8월에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책이 어떤 내용이 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항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5번 질문은 정민앵커 가세요. 강남 사시는 분이 여쭤보세요. 갑자기요? 별로 뭐 강남 불패 이런 거 저는 뭐 얘기하고 뭐 질문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서. 뭐 강남 불패 지금 여전한지 짧게 언급해 주시고 또 뭐 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저희가 생방이니까 매물 소개도 또 빠르게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여전히 뭐 강남권에 대한 인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경쟁률은 좀 급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경쟁률 지금 어디 경매 쪽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그 어제 낙찰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예. 이를테면 아크로힐스 논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이 한 25평 아파트인데 신권 감정가가 한 25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낙찰이 이제 25억 5,500만 원. 이를테면 경쟁률은 3대 1에다가 낙찰가율은 101.79였었고요.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아파트는 3일 전에 낙찰된 아파트인데 이것은 이제 감정 시점이 한 2년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양 아파트 이게 이제 전용 36평형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신권 감정가가 15억 9천만 원. 근데 예. 이번에 낙찰은 한 20억 3,300만 원. 낙찰 경쟁률은 이제 21대 1이었고요. 네. 이를테면 낙찰가율은 127.7%였다라고 하는 점. 반면에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용 34평 아파트인데 요거는 이제 감정가 12억 원. 근데 한 번 유찰된 후에 낙찰이 한 9억 7천만 원에 됐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낙찰가율은 81% 정도 되는 거고 경쟁률은 2대 1. 그만큼 좀 경쟁률하고 낙찰가율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 창동 4단지인데요. 전용이 이제 15평형. 네. 감정가가 이제 5억 2천만 원인데 한 번 유찰된 후에 낙찰은 4억 2,500만 원. 역시 이제 경쟁률도 3대 1밖에 되지 않았고 낙찰가율도 한 8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강남권 인기는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제 주위에도 뭐 얼마 전에 또 어떤 기관도 한번 좀 그런 걸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급 부족도 있습니다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아크로가 무슨 뜻입니까? 요즘 뭐 좀 괜찮다는 아파트들은 전부 앞에 아크로로 시작하대요. 이게 영어에 이제 그 아크로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좀 요즘에 영어 외래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세요, 정민앵커? 아크로가 뭔 뜻이에요? 글쎄요. 아크로. 네. 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러네. 아크로가 뭔지도 모르고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네. 빨리 임장 다녀오셨잖아요. 임장. 네. 예.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부천하고 강석, 관악, 광진구 네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서울이 아닌 부천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이번에 네. 좀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는 부천에 이제 임장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1호선 라인하고 이제 7호선. 통상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 업무 비즈니스고 사실 이제 7호선이 주거용으로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라인인데 이번에는 이제 부천에 소사역 근처가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소사역 근처를 좀 다녀왔습니다. 원래 이제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인천 1호선 예. 밖에 없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서해선이 개통이 되면서 W석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지금 주변에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지금 신축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신 아파트를 좀 다녀왔습니다. 예, 사건 번호는 이제 부천 지원의 2024 타경 3287인데 이 아파트는 전용이 19평, 공급 면적이 27평이고요. 13층 중에 9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1984년산이고요. 916세대 준대단지. 현재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이제 서해선 소세울 역세권인데 아까 얘기한 W세권 소사역에서도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정가가 3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 2억 1천만 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시세 호가는 한 3억에서 3억 5천까지 있어가지고 네. 이번 2억 1천만 원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차량으로 5분 거리 이내에 이번에 그 스타필드 부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아진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몇 군데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JH라고 하는 꼬마 빌딩입니다. 이 꼬마 빌딩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3 타경 2347인데 이 꼬마 빌딩은 토지 면적이 123평이고요. 사실 어찌 보면 뭐 사옥으로 쓰기도 좋은데 상업용 건물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570평, 감정가는 약 149억인데요. 두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는 약 95억입니다. 이 건물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역세권이어서 상당히 좋고요. 입지도 좋고 가격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게 지금 이번 최저가가 95억인데 사실 예전 같으면 이 95억이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만 요즘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큰 평수 아파트랑 뭐 가격 차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압구정의 큰 평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또는 매수하는 것보다 이런 어찌 보면 꼬마 빌딩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강 아파트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근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 타경 139843호인데 이 한강 아파트는 전용이 약 25평, 공급 면적이 31평인데요. 15층 중에 10층입니다. 한강변의 아파트고 93년산 그리고 9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9호선 양촌향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또 마곡이 또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교통이 좋습니다. 차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분로를 5분 거리 이내에 갈 수 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감정가가 11억 원. 근데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는 8억 8천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지난번 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 좀 호가는 한 11억 5천, 12억 원을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예. 또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이를테면 김포공항, 롯데몰,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강점인데 사실 제 후배가 이제 이 아파트에 사는데 예.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한강변 아파트라 뭐가 좋냐라고 예. 했더니 첫 번째는 한강변에서 조깅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강점. 어허. 바로 걸어서 2, 3분 안에 한강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친구가 이제 그 직장이 강남인데 라이딩을 통해서 강남으로 온다. 라이딩으로? 자전거를 타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강점이다. 그래서 꼭 한강변에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부천의 옥길동의 근린상가거든요. 네. 예. 사실 이제 부천 하면은 앞서 저희가 이제 부천의 대장은 원래 중동, 상동 이런 곳이 이제 그런 곳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사실은 부천 했을 때 뭐 괴안, 범박, 옥길 이런 것들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을 어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옥길은 어찌 보면 약간 택지 개발한 예. 신도시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천의 옥길동에 이제 근린상가 이제 이게 골든 IT 타워 1층의 상가인데요. 저랑 이제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간 상가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가 5억 5천만 원인데요. 예. 5번 유찰돼가지고 이번 최저가가 9,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한번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 예. 그래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용이 10.7이니까
1층에서 뭐라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2022년산 건물입니다. 신축입니다. 네.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이제 1층인데 공실입니다. 근데 주변에 현재 공실이 많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도 일단 배달 업종을 해도 네. 9,200만 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예. 차라리 유튜브 사무실로 꾸려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1층인데요. 층고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구분 상가를 갈 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임장을 좀 가잖아요. 임장을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호별 배치도를 꼭 지참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호별 배치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105호다, 106호다라고 했었을 때 예, 예. 아파트나 빌라는 딱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 상가들은 105호가 어디지, 106호가 어디지 잘 알 수 없는데 아하. 안에서 헤매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 호별 배치도를 가져가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네. 사실 이제 이 호별 배치도는 어디에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이런 물건들을 감정하게 되면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쭉 밑으로 내리면 맨 후단에 호별 배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상가 가실 네. 때에는 반드시 이런 호별 배치도를 꼭 구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크로트 찾아보셨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스어랍니다. 음.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